네, 아침에 다시 녹화를 지금 하지 않아서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방송을 제대로 끝을 맺지 못해서 급하게 이제 제 일이 끝나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모이면 이야기했던 것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오니 삼촌님 반갑습니다. 네. 아우 덥네요. 벌써 사람 웃음소리가 굉장히 게이하게 들려. 뉴스타파에서 지금 뭐 한다는데? 아이고. 예고를 한다는 소리였구나. 지금 뭐 문자가 하나 왔는데 알림돼 있거든요. 뉴스타파 알림이 돼 있어서 뭐 있으면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고편이 뭐 있다네요. 아, 네, 새누리가 야당을 바꾸면 탄핵됐을걸. 언제적 이야기지? 그러니까 저희 탄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아직 유튜브가 없네요. 안 올라있네요. 정치권의 건국절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언급하면서 붙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거다 반발이 거세지만 새누리당은 건국절을 기념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1948년 건국론을 언급했었다. 이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 오늘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예, 건국절 논란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남북 관계는 경색될 대로 되고 이 와중에 맞는 7주기 유족들에겐 남다를 것 같아서요.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전 국민통합위원장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김홍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0시 추모식이죠? 예. 예. 그 어머님 이희호 여사 올해 95 되셨는데 건강은 어떠십니까? 조금 기력이 약해지긴 하셨는데 예. 오늘 행사에는 참석하실 겁니다. 그러세요. 다 별다른 건강 문제 없으시고요. 예. 다행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날이긴 합니다만 매년 상황이 다르니까 그때 유족들 느낌도 조금씩 다르실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떠십니까? 예. 그동안에 돌아가신 어른의 업적이 이 새누리당 정권 아래서 많이 훼손이 돼서 안타까웠었는데 그래도 지난 총선 이후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점점 보이면서 이제 좀 희망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죠. 훼손이 됐다 하시면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 또 한반도 평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남북 문제 그분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많이 좀 훼손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김 전 대통령께서 지금도 생존해 계셨다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 돌아가는 거 보면서는 어떤 말씀하셨을지, 뭘 제일 어떤 걸 보면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셨을지 어떻게 보세요? 예, 다른 것보다도 그분이 생전에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쳐야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항상 믿으셨는데, 예. 예, 지금은 전혀 외교가 제대로 우리나라 지금 외교가 돌아가지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이어서 아마 그 점을 지적하실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 놓고선 이 외교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느냐, 이 균형 외교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논란들 벌어지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을 거다 이 말씀이세요. 예, 아니 외교 부재 상황이죠. 외교 부재 상황. 글쎄 김대중 대통령 살아 계셨을 때 사드 얘기가 나왔던 건 아닙니다만 지금 계셨다면 그러면은 이 배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셨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드는 없었지만 예. 그 전후에도 계속해서 이 MD 미사일 방어 체제에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예. 그런 시도는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어느 정권도 지금까지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예.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이 신냉전 시대를 자칫하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평화를 위해서 그것에는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다면 비추어 볼 때 사드 배치도 아마 반대하지 않으셨을까 이 말씀. 그렇죠. 근데 그 사드 배치는 이거는 외교하고 상관없다. 중국을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고 일본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고 우리를 지키기 위한 거다라고 지금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한반도 방어보다는 미국의 MD 시스템을 도와주고 오히려 일본 방어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단 중국 측에서 저렇게 민감하게 나오는데 예. 일방적으로 우리 쪽에서 당신들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 외교적인 측면에 지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아마 크게 내셨을 거다. 김홍걸 그렇죠. 전 국민통합위원장. 네, 덕구조아님 반갑습니다. 모바일에선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김현정의 뉴스쇼 김홍걸 DJ가 말한 건국은 건국절의 건국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소리는 잘 들리세요? 소리는? 오전에 방송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일 때문에 방송을 못해서 네.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7주기 김 전 대통령 이름이 정치권 여기저기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건국절 논란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주장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1998년 광복절에 경축사를 하면서 건국 50년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셨다. 그러면서 제2의 건국운동을 펼쳐나가자라고까지 제안을 하셨다. 노무현 대통령도 광복절에 건국이란 표현을 썼다.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경축사를 비난한 그 표현대로라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얼빠진 사람이 되는 거냐. 이런 표현을 문 대표가 쓰셨죠. 그렇게 되는 거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하듯이 그분들이 또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같은 단어도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두 분 대통령께서 건국이란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예. 예를 들어서 제2건국운동도 과거의 독재, 권위주의적인 나라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에 기반을 한 나라로 만들어가자 하는 표현으로 쓰신 거고, 두 분 모두 다 48년이 대한민국 원년이다, 또 그런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시도,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 라는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과 함께 얘기한 건국이란 단어였기 때문에 맥락이 다르다? 그렇죠. 근데 98년에 말씀하시면서 건국 50년이라고 하신 거면 결국은 1948년 이승만 정부 그때를 건국으로 보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김용태 의원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수립을 건국이 표현을 때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문제는 아예 저쪽의 의도는 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건국절을 공식적으로 만들겠다 하는 식의 노골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의도나 성격이 다른 것이죠. 의도나 성격이 다르다. 건국절을 만들기 위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나온 건국이란 단어와 그게 아닌 상황에서 나온 이승만 정부 수립일을 말하는 그 건국의 의미는 다른 의미의 건국이다. 그렇죠. 아버님 살아 계실 때 건국절 얘기 이런 거 그때도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반대하셨어요? 그때는 전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경에 우익 학자들에 의해서 뉴라이트 본격적으로 이것이 제기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건국절 얘기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펄쩍 뛰시겠네요, 지금 하늘에서. 건국절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그 당시엔 있지도 않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태 의원이 또 어떤 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건국절은 분명히 반대다. 임시정부를 부정한 적 한 번도 살아계실 때 없다. 이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죠. 그나저나 오늘 추모식에는 야권 인사들 많이 참석을 하시죠?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DJ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가족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비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국민의당도 그렇고 더민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야당 원래 몸담았던 당이 지금 찢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너도 나도 우리가 DJ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이 글쎄요. 김 전 대통령이 보면은 좀 찹찹해하실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말로는 다 계승한다고 그러는데 그분의 정신, 그러니까 이 사리사욕을 뛰어넘어서 눈앞에 작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이게 멀리 미래를 보고 정치하는 그런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지 않으면서 이 적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제 이렇게 갈라진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김 전 대통령은 항상 야권의 단합, 통합 중시했던 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라도 내년 대선 전에 야권이 다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야권 통합 아니면 최소한 야권 연대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은 저는 야권 통합 연대를 시급히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야권 통합이 되면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은 아니한 생각이고, 야권 통합이 안 되면 무조건 진다는 생각은 패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일단 우리의 실력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의 실력을 키워서 독자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기반을 쌓은 후에 그래도 모자라면 그때 가서 이제 연대 통합을 그때 시도해야겠죠. 근데 지금부터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부터 연대 통합 입에 올릴 일은 아니다. 그건 오히려 패배로 가는 길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짧게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오늘 무슨 북한의 최고위직 외교관이 탈북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남북 관계 얼어붙고 있고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동안에 사실 우리 국민들은 남북 관계가 풀릴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북미와 또 우리 한국의 합의에 의해서 이 과거에도 획기적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일보 직전에 아쉽게 실패한 적이 한두 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북측과 대화를 하고 우리가 북측을 움직일 수 있어야 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지, 무조건 대책 없는 강경론만 내세우면 결국 주변 강대국들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국익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요. 10시 추모식 잘 치르시고요. 특히 이호 여사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이죠.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오늘 추모식 아침에 만나봤습니다. 네, 잠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잠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개념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좀 썰을 풀게요. 이 건국절을 가지고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 후보가 박근혜 정부 탄핵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야기도 이제 같이 꺼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일단 건국절이라는 개념부터 일단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건국절이라는 말은 뭐냐? 언제부터 이런 말이 쓰여지기 시작했냐면 뉴라이트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말이 사용됐거든요. 사실상 건국절이라는 말은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건국을 했다. 그런데 이게 한자 그대로 말을 하면 결국은 나라를 열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나라를 열었다. 왜 그런데 이들은 나라를 열었다라는 말을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꺼내 들었느냐? 우린 그걸 살펴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광복을 했죠. 광복을 했고 그러면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집니다. 정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9월달에 북한 정부가 세워지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건국이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전의 역사를 어떻게 한다?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라는 말이겠죠. 다시 말하면 3.1 운동으로 계승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전통적인 헌법 사상에 있었던 그 정치 사상을, 철학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뭐를 한다? 광복을 인정하지 않겠다. 해방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건국절이란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탄핵, 박근혜 정부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대통령직을 못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식의 뉘앙스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되는데, 저는 지금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게 과연 옳으냐? 정치는 타이밍인데 옳으냐? 저는 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과거 노태우 정부가 수립됐던 과정과 약간 지금 비슷한 꼴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제 김홍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지금 이제 연대와 통합, 어떤 정치공학적 이야기를 하기에는 맞지 않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같이 들으셨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정치는 항상 야권은 분열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분열에 의해서. 과거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이 끝난 다음에 12월 16일에 1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민정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평민당인가요? 평화당인가요? 잠시만요. 잠시 제가 좀 헷갈리는데. 아니 제가 그 역사를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역사를 한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은요, 그냥 제가 지어낸 책이 아니라 그 심지영 교수가 쓴 한국 정당 정치사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 이 심지영 선생님이 누구냐면 작가 소개가,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정당 정치 연구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잠깐만요. 책이 안 돼 있어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뭐 그렇다는 거고요. 잠깐만 제가 좀 정확한 자료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만 이야기하면 이게 정치 분석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막 소개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책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네. 심지영을 쳐볼게요. 경남대 교수님이시고 여기 보시면 이분이십니다. 심지현 경남대 명예교수 뭐 이렇게 나와있죠. 이런 식으로 정치학을 연구하신 분이 쓰신 책이다.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보면 한국 교수 뭐 이렇게 나오죠. 한국 정치제도에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분야에서는 나름 전문가가 쓴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제 쓴 책이 이거였고, 실제로 제가 이거 대학 정당정치사 할 때 교양 과목으로 수강했을 때 들었던 책이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노태우 정부와의 정당구도 분석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그때 당시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탄핵을 지금 꺼내면 안 되느냐, 그 맥락으로 한번 본문 내용 읽어보면 1987년 12월 16일에 실시된 13대 대통령 선거 역시 한국 정치의 구조적 특징의 하나인 위기와 통합의 정치 그대로 나타난 선거였다. 야권이 분열됨으로써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36.6%의 지지를 얻어 문화인 당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6.6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다라는 거죠. 전두환 정권 다음에요. 87년 6월 항쟁을 맡으면서 우리는 마치 다음 세대는 민주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군사정부의 연장선에 노태우 정부까지 있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탄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제적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야당 국회의원 수와 무소속 후보를 합쳐봤자 170명이 안 돼요. 170명이 안 돼요. 그럼 이 170명과 비박계를 포함한 새누리당 사람들 30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수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30명이라는 이 의원들이 그냥 올까요? 반드시 협상의 카드를 가지고 올 거란 말이죠. 야당도 사실상 지금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30명이 가져온 카드를 가지고 강경파로 나가자는 쪽이 있을 거고 온건파로 나가자는 쪽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당연히 내분이 일어나겠죠. 이 결국은 이 내분 수수마다 끝난다는 겁니다. 탄핵이라는 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나갈 게 아니라는 거죠. 내분이 일어나겠죠. 이것이 이 형태가 일어났던 것이 사실상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던 그 시대의 모습과 거의 비슷해요. 그때는 이제 탄핵 이야기는 아니었죠. 하지만 군사정권을 없애고 이제 민주화하면서 헌법을 개정하자 라는 시나리오였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개헌 논의가 나온 거 보면 비슷한 코드가 여러 군데서 읽힌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면, 책 내용을 읽어보면, 야권은 1961년 군사 쿠데타 이래 26년간이나 지속된 군부 통치를 청산하고 문민 통제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데, 이는 1980년 서울의 봄에 이어 제도 정치권의 성숙 없이 밑으로부터 열망만 갖고는 민주주의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지금 어떻게 되면 보수 정당에 대한 환멸, 그리고 정치적 혐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드는 도화선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탄핵 논의가 나왔던 거고, 당시에 이제 군부 정치에 대한 혐오, 이것이 나와서 민주주의의 열망, 이런 것이어서 87년 6월에 항쟁을 만들었던 것이었고, 어떻게 비슷해요. 그래서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 이거 지역감정 필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선의의 경쟁과 국민적 화합을 모색하기보다는 지역감정 활용했다. 이거 필요 없고요. 1990년 1월 20일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의 창당이 바로 그것이다. 국회의원 3분의 1을 넘는 거대 여당이 출연하게 되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이후 역풍 36.6%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거대 여당이 만들어졌다. 지금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자, 13대 총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88년 4월 26일 실시기로 확정되자 각 당은 본격적인 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했다. 민정당이 224개 지역구 전체에 후보자를 공천한 데 반해 민주당은 호남 지역에, 평민당은 영남과 충청 지역에서 후보자를 내지 못하고, 신민주공화당, 이것도 호남 지역에서 거의 공천자를 내지 못해 야권의 후보 공천은 극심한 지역 편중 현상을 보였다. 사실은 마찬가지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후보 못 만들었죠. 그 의석을 지금 국민의당이 갖고 갔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보면 여소야대와 여당의 위기, 이 부분 섹션을 넘어가고요. 그동안 아까 제가 봤던 데가 의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를 초래한 4당 구도는 민자당이 결성되고, 또 14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민주당으로 통합되면서 양당 구도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92년 1월 통일국민당이 창당됨으로써 전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지금하고 비슷하죠. 새로운 당이 창성되는 거. 야권의 분열이 다시 과시화됐을 뿐 아니라 정치권에 몸닿지 않았던 기업인이 정당을 만들었다는 사실로 인해 정당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 조성됐다. 자, 기업인이 정당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치 그때 당시에 데칼코마니 같이 지금과 비슷한 시나리오가 조금씩 만들어진다는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탄핵 바람이 불고 있다. 군사정권 철퇴하라. 당시에 87년 6월의 구호와 사드 반대, 박근혜 정부 물러가라. 야권의 분열, 야권의 통합. 이런 키워드로만 봤을 때 이상하게 데자뷰가 느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실정이 많아요.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정부가 2년 내지 3년이 남았을 때 탄핵을 이야기하면 정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하지만 1년 남겨놓은 상황에서 지금 탄핵론을 꺼내서 거기서 왔다 갔다 설왕설래한다? 한정된 에너지가 있잖아요. 한정된 에너지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진보 정당이 들어서서 정권을 바꾸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살만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목표인데 여기서 탄핵론이 등장함으로써 이 야권은 또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 야권이 망하는 거는 야당이 망하는 거나 딱 하나, 야권 그 진보 정권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분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김원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죠. 지금은 정치공학적 이야기 할 때 아니다. 그런데 정치는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단지 신치호 선생님 이런 말 했고 지금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지금도 현재 유효하다고 생각 들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의 내립다. 우리 역사가 노태우 정부 들어섰을 때 그 역사가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개헌 이야기 바람 불고 있고 개헌 바람 불고 있으면서 야권이 통합된 것 같다는 느낌. 그러면서 이제 탄핵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 탄핵론을 찬성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탄핵론을 꺼내고 있는 사람은 왜 이걸 꺼내고 있을까? 결국은 자기 이제 지지기반층을 단합시키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그렇다면 우리 에너지는 탄핵에 그 감정적으로 휩쓸려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 통합된 야권의 분위기를 맞춰서 정권 재창출의 의미로 에너지를 쏘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팟캐스트나 뭐 이런 쪽에서 계속 탄핵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이거 샴페인 먼저 터뜨린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당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야당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야당의 세력이 지금 분위기도 또 야당에 쏠린 것 같고 뭐 이런 SNS를 통해서 보면.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사드 문제에 있어서도 지역차의 편중이 심합니다. 관심을 갖는 사람은 관심을 갖겠지만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가 백악관 10만 서명이 달성했다고 해서 그 10만 지지 기반이 전체적으로 국민에게 다 있다. 이런 식으로 보편화시키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실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대선 때 정권이 바꿀 수 있게 움직이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삼국지에 이런 게 있어요. 삼국지에 동탁, 쉽게 말하면 하진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동탁 정권이 들어서는데 그래서 제후들은 이걸 만듭니다. 동탁이 너무 독재적이다. 너무 몹쓸 짓을 많이 한다. 그래서 반동탁 연합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동탁이 결국 물러나요. 그 다음 제후들은 어떻게 돼요? 다 분열됩니다. 분열되면서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기 바빠요.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정치는 분명한 건 선과 악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치공학은 선과 악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악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뒀으면 그 목적에 맞게 응집돼서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반환이잖아요. 정권. 더 이상 보수 정권 15년을 만들지 않겠다. 이건데 어설프게 탄핵 준비했다가 역풍 맞아버리면 예전에 군사정권의 후계가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던 것처럼 우리 보수 정권 15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덕구조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구조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드시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전 이야기가 생각나서 조금 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주권방송에서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더 큰 진보로 이야기하신 거, 아 그냥 그렇구나 하는 듣는 중.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좀 그게 있어요. 쏠림 현상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 쏠림 현상을 크게 부풀리는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바람을 조금씩 이제 부채질한다라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국민들이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오히려 이것이 지금의 결집된 야권을 분열시킬 수도 있다. 30분 정도 되는데 30분 정도 되는 그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그 YTN에서 나왔던 건데, 김상권 정권 심판해야 뭐 이런 내용 가지고 YTN에서 이틀 전에 방송했던 건데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광복절 축사 중에 대북 메시지의 핵심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분리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관례로 봤을 때 분명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광복절 축사에서의 대북 메시지는 북한 당국에 대한 제한이 담긴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제한이 주류를 이루었었는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더구나 북한 주민과 북한 당국의 분리는 결국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가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오히려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드 배치 문제와의 연장선상에서 대북 문제를 접근할 것이라는 뜻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북한이 답할 차례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회 문제, 과거 문제, 역사 문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난 세 차례에 걸친 8.15 견축사에서 주로 이제 한일 관계나 이 대북 메시지 등의 조안점을 도왔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내 문제를 주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청년들에게 좀 자긍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한 대목인데요. 이 박 대통령은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 도전과 진취, 긍정의 정신을 좀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어서 공동체 정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강조를 하고 노동계획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죠. 이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비관적으로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이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 기성세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그러나 간단했죠. 아주 단 한 줄의 언급이었는데요. 이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좀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아예 좀 없었고요. 예. 주요 외교적 현안이라고 하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자위권적인 조치로 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좀 못을 박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한 대신에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거명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을 직접 호명해서 이 새로운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데 동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북한 당국과는 이제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북한 간부들도
잘 생각을 해봐라, 지금. 이 얘기죠, 사실은. 예. 네. 여야 반응은 뭐 당연히 엇갈리죠.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죠.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면 네. 여야 반응은 항상 다릅니다. 같은 그렇죠.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일단 뭐 이제 그 새누리당의 그 김연아 대변인은 그 대한민국을 그 세계 속 우뚝 선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그 강력한 의지 그 자체였다. 이렇게 예. 평가를 했고요. 이 집권 여당으로서 그 적극 협력하겠다고 이제 약속했습니다. 예. 반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박강원 대변인 양극화 해소와 그 민생 회복을 위한 그 해법이 보이지 않아서 국민에게 그 감흥을 주기에는 좀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이 박강원 대변인은 또 이 국민은 그 대통령이 그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고 국민과의 그 소통에 그 적극 나서기를 기대했지만 오늘 경축사에서 그런 징후는 좀 찾을 수 없었다. 이 총선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게 됐습니다. 국민의당 그 송금주 대변인 역시 그 함께 갈 것을 요구하면서 국민에게만 반성과 일신을 훈계하는 모습은 과거 정권을 좀 연상시킨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네요. 예.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어제 부부동반으로 영화를 봤다고 그러는데 그 영화를 이재명 시장도 같이 본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뭐 어제 자리는 아무래도 뭐 이재명 성남시장 띄우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였죠. 대권 주자의 한 명으로서 이제 그 이재명 성남시장 예. 리스트에 네, 여기까지만. 마이크 소리가 좀 작을 수 있어요. 조금만 볼륨, 뭐 기계로 마이크 볼륨 소리가 좀 작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본인 기계를 좀 해주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아까 이제 건국절에 이어서 이제 계속 지금 이제 다른 이야기를 떠나서 뭐 대북 뭐 확성기 비리 이야기를 좀 제가 나중에 할 텐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탄핵 이야기. 이제 룰루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내대표들이 각각 2명이죠. 지금 뭐 추미애 원내대표 후보는 일단 제쳐두고 김상곤 원내대표 후보와 이종걸 원내대표 후보가 각각 이제 대통령 탄핵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끌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신문에서는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이와 이제 부안해동해서 대통령 사드 문제 가지고 탄핵해야 된다. 라고 이제 팟캐스트나 아니면 이제 진보 쪽 언론에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마치 87년 6월 이후에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을 때와 똑같은 데자뷰가 느껴진다. 왜? 현실적으로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했던 것들이 그거거든요. 개헌 발안과 더불어 그러니까 군사 정권을 타도하고 이제 새로운 민주화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이런 주장에서 했었는데 당시 노태우 정부가 들었을 때 얼마 정도 지지를 썼냐? 36.6%예요. 36.6%. 그러면 나머지들은 이제 야권에서 어떻게 딱 분열이 된 겁니다. 이 분열 시나리오가 왜 생겼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탄핵이 되려면 200명의 3분의 2 제적위원 3분의 2니까 200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과 무소속 후보를 포함해서 170명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30명은 비박계 의원들, 다시 말하면 새누리당 의원들과 조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조인하는 과정이 그냥 밋밋하게 우리 조인합시다 하면 조인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반드시 그쪽에서 협상의 카드를 무엇인가를 갖고 올 겁니다. 그러면 야권 내에서는 강경파가 나올 거고 온건파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뭐요? 결국은 내부 분열입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2년 내지 3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다. 그러면 전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탄핵 이야기가. 그런데 1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 그런 론을 들여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 진보 정권의 어떤 정권 반환, 보수 정권은 끝나자 10년에 이명 박근혜 정부의 보수 정권을 이제 맞추자, 종집으로 치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자 라는 궁극적인 목적과 맞느냐. 오히려 힘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보수 정권 15년을 또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론은 지금 꺼내질 건 아니다.
오히려 야권의 내부를 좀 더 단속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 지금 있는 실정들을 차곡차곡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어설프게 탄핵가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지금 사드 정권과 더불어서 사드 정권과 더불어서 이것 그리고 세월호 이것을 얹으면서 탄핵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내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거 감정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어렵게 돼 있는 야권적, 야당적 분위기를 순식간에 뒤엎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성주시 그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단합하려는 용도지 굳이 1년인데 그리고 1년 안에 대선을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벅차요. 우리 그때 당시에 2012년 실패했던 그 사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준비하고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전당대회 하고 이제 대선 사실상 전당대회 끝나면은 이제 대선 준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선 준비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탄핵을 하면서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부안해동 해가지고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저는 아니다. 선거 준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대선 준비는 어떻게 할 건데? 대선 준비는 뭘로 할 건데? 그거 하면서 대선 준비가 될 것 같다? 저는 그거 이상향이라고 생각해요. 대선 후보한테 너무나 많은 짐이 지어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야권표가 분열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야권표가 모아줘도 선거 갈까 말까인데. 그리고 사드라고 하지만 사드에 대해서 온 국민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건 아니에요. 지금 SNS나 뭐 이렇게 SNS에서 보이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그리고 이렇게 아프리카 TV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주 시민 백악관 10만 서명 했을 때 10만이 넘었던 그런 사례가 있겠지만 그 10만이라고 해서 다 야권을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사드 관해서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 전체가 다 야권을 지지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탄핵 카드를 이야기하면서 감정적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는가. 야권이 좀 자성적 비판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진보적인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청년은 청년대로 그리고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해서 좀 어떤 전문적인 정책적인 방향으로 해서 토론이 좀 활발화되고 이것을 대선을 하고 있는 대선 운동자들이 그걸 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예전같이 뭐 지역주의 이것이 이제 더 이상 통해지는 세대도 아니고 시기가 아니고 지금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밖에 없어요. 지금 솔직히 청년 문체에서 문재인 대표 이제 나온다고 하지만 문재인 지금 대표는 아니죠. 대선에 이제 대선 강력한 후보니까 저는 이 사람이 뭘 꺼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야권에서 무슨 색깔을 갖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뭐 안철수 국민의당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무슨 정책을 있는지는 모르겠어. 손학규 마찬가지고요. 저녁에 있는 삶이라고 했지만 저녁에 있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안희정도 마찬가지고 안희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유력한 용들이 야권에서 유력한 용들이 이분들이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딱 가는 거 청년 이야기만 하니까 저는 어차피 청년 중심으로 보긴 하니까 근데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박원순 서울시장만큼의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솔직히 뭐 정책이 있어야 뭘 비교를 할 텐데 정책을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정책을 하고 있는 건지를 뭘 중요시하고 있는 건지를 다 감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구체적인 뭐 현안이 없어요. 그래야 뭐 정책도 이야기하고 그 정책이 맞는지 그런지 대한 이야기 할 건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탄핵 이야기가 쑥 나와갖고 우리 이제 박근혜 정부 탄핵합시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몰고 가버리니까 팟캐스트도 그렇고 팟빵도 그렇고 팟캐스트가 팟빵이죠. 유튜브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좀 혼란스러워.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분석이 안 돼요. 뭐 제가 어차피 정치 전공을 한 거 아니니까 신문을 봐도 진보 쪽 신문을 봐도 이런 이야기로 또 끌고 가니까 그럼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겠다 이런 소리인 건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어렵다 이거죠. 어렵고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야권 원래 이제 진보 쪽이 어떤 운동 노선을 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이 진보 쪽 사람들이니까. 보수 쪽은 자기가 가진 걸 지켜야 되니까 단합이 되는데 진보 쪽은 일단 다 자신만의 이론이 있고 가치가 있고 철학이 있기 때문에 단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협의를 하는 거죠. 최선이 아니라 그 다음 선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야권의 방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으면 유도선을 바꾸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열 때문에 망하는 게 야권이다. 진보 쪽의 한계인데, 지금 저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다시 또 깔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답답하다. 뭐 이제 같은 동호 반복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광복일날, 경축절날 우리 또 박근혜 대통령이 말실수를 많이 하셨죠. 건국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건국절은 뭐 역사 의식, 그분의 이제 어떤 내재적 한계 하면서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렇죠. 저 이종걸 원내대표 후보의 한 말 중에 그거는 제가 찬성을 해요. 선택의 폭을 넓히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단단하고 야무진 후보를 대선에 내세우겠다. 대선 후보로 내세우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그 탄핵론을 꺼내든 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비판을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루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야권의 잠룡들 다 뽑아내서 그들끼리 치열한 경쟁 붙여서 강력한 강철 같은 후보 내세우겠다. 이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후보가 여러 명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때 이제 싸우는 게 사실상 이 사람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자 얼마나 많은 비전을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국민들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을 밀어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절대 찍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계산이 있었잖아요. 단순히 지역주의, 어디 출신, 학벌주의, 이게 아니라 그걸 이제 갖고 가겠다라는 것이 이종걸 원내대표의 어떤 내가 대표가 된다면 하고 내세우는 공약이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지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분들은 제가 조사가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추미애 원내대표는 글쎄요, 비방을 하면 안 되니까. 비방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분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사유로는 줄여도 최강고는 나오겠다 라는 발언이 아직도 저는 제가 03학번이거든요. 그때 당시 04년도인가요? 탄핵이 있었던데 그 시기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그것이 서지 않는 한은 저는 솔직히 지지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지지하냐 안 하느냐 문제는 이제 뭐 각자의 만당이겠지만은 뭐 이것이 선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게 좋다. 역사 세우기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뭐 제 말에 뭐라도 뭐 현혹되실 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공개적인 방송 자리. 나 조심해야 되나? 이거?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되려나?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은 취소할게요. 취소할게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분을 지지할 수는 있는 방향이 있다. 역사만 바로 세워진다면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확실하게 돈 수백 배 하시고 하면 나는 지지할 의향은 있다.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지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럼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지하겠다 지지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전제 조건을 깔리는 거죠. 왜? 이분이 했던 발언이 있으니까. 정치인은 결국 자신의 과거 행동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말 조심해야 돼. 뭘로 엮을지를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 모릅니다. 모르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잘한 거는 잘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각각의 생활에서. 탄핵 이야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민주주의잖아요.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비판이고 대안을 말씀해드렸고, 저는 비난이나 비방을 하는 건 아니니까. 비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폄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제 조건을 붙여야 된다. 하도 요새 뭘로 묶는 사람이 많아서 조심해야 돼요. 여하튼간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사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다른 거 모르겠어요. 다른 건 떠나서 나는 이 사드 자체가 이제는 믿을 수 없다라는 적은 이제 일단은 미 국방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으니까, 문건이 나왔으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의심은 여전히 갖고 있고.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과연 이것이 정말 국방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정의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민이 순수한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따져보자.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최후의 수단이라 해서 우리 180억 들여서 대북 확성기를 세웠고, 이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 10km 내에 있는 주민들도 들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무장지대가 4km입니다. 그런데 대북 확성기 실제로 시험해보니까 3km 정도밖에 소리가 안 들렸다라는 뉴스 매체의 보도가 있었어요. 결국 뭐냐, 이 대북 확성기 틀어놓고 듣는 주체는 누구였냐, 우리 장병들이었다. 이 결론이 나왔거든요. 장병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교육 시킨 거죠.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 안에서 비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사드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에서 과연 비리가 없을까? 방산 비리가 없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의심이 든다, 비리가 있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비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든다 이겁니다. 왜? 앞부분에 선례가 있어버리니까. 이 어마어마한 방산비리의 연속성에서 180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드에 국방부 어떤 고위직들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국방사고 계속 연이어지는데,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에탄올 병사 이야기. 김병장. 이 이야기 아세요? 에탄올 이야기. 이 에탄올이 아니죠. 에탄올 맞나? 에탄올이 맞나? 에탄올 맞죠? 잠깐만요. 확인을 좀 해야 돼. 에탄올 맞죠? 에탄올. 이 에탄올이 뭐냐? 쉽게 말하면 수술용 도구를 소독시키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사기에 넣고 팔에 했는데, 이 병장이 제대 한 달 남겨놓고 이 주사 맞은 다음에 팔을 못 쓰게 되는 사건.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제 그 피해 장병의
어머니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어머니 말로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조사해보니까 1,000만원 정도 확정된 거 아닙니다. 1,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 나왔는데 일부 이제 몰지각한 사람이 1,000만원 받으면 많이 받은 거 아니냐 이야기하는데 1,000만원 확정된 게 아니에요.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것도 국방부의 답변으로서 맞아진 게 아니에요.